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프랑스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해 예상치 못한 경험을 했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인천공항의 최첨단 시스템과 놀라운 기숙사, 그리고 한강공원에서의 치킨과 라면까지.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하며 프랑스 학생들이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의 친구 리펑이 논란의 중심이 되겠죠. 과연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상 시작합니다. 1탄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형규가 이야기해준 전통시장,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어요. 전날 밤 한강공원에서 경험한 한국의 현대적인 매력에 이어 이제는 한국의 전통적인 모습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숙소를 나서 지하철을 타고 몇 정거장 지나 남대문 시장역에 도착하자 출구를 나서기 전부터 왁자지껄한 소리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시장 안으로 발을 들이니 사방에서 활기찬 기운이 느껴졌어요. 좁은 골목 양쪽으로 빼곡히 늘어선 가게들과 노점들, 손님들을 끌기 위한 상인들의 힘찬 목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싱싱한 과일과 채소, 형형색색의 옷가지들, 그리고 각종 생활용품들이 어우러져 눈이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프랑스에서도 가끔 주말 시장에 가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물건이 한데에 모여있는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한 친구는 제게 몸을 살짝 부딪히며 주변을 둘러보더니 감탄했어요. 우와, 진짜 사람들이 많네. 마치 축제에 온 것 같아. 그의 말대로 시장은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북적였고 그 활기찬 분위기에 저절로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따라 조금 걸으니 이번에는 맛있는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길 모퉁이에는 노릇노릇한 호떡을 굽는 가게가 있었는데 달콤한 시럽이 졸졸 흐르는 호떡을 바라보자 모두 침을 삼켰어요. 형규가 웃으며 남대문 시장에 왔으면 이 호떡은 꼭 먹어봐야 한다고 말했고 우리는 망설일 것 없이 호떡 몇 개를 사서 나눠 들었어요. 뜨거운 호떡을 한 입 베어 문 순간 바삭한 겉면과 쫀득한 반죽 속에서 흘러나오는 달콤한 꿀과 견과류 맛이 입 안 가득 퍼졌어요. 한 친구가 눈을 반짝이며 이거 진짜 맛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계속 호떡을 베어 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랑스의 크레페와는 또 다른 매력의 디저트였거든요. 리펑도 말없이 호떡을 맛보고 있었는데 리펑의 입가에 잠깐 미소가 스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호떡을 다 먹기도 전에 벌써 두 번째 것을 집어드는 모습에 우리는 속으로 킥킥 웃고 말았어요. 호떡으로 입을 달콤하게 적신 우리는 시장 구경을 계속했습니다. 이번에는 매콤한 향이 풍겨오는 분식 코너에 발길을 멈추었어요. 커다란 철판 위에 양념에 버무려진 새빨간 떡볶이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고 그 옆으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 냄비가 보였어요. 떡볶이 한번 먹어볼까? 제가 제안하자 친구들이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모두 작은 플라스틱 그릇에 떡볶이를 담고 둘러섰습니다. 쫄깃한 떡과 매콤달콤한 소스의 조합은 상상을 뛰어넘는 맛이었어요. 맵다고 혀를 내두르면서도 멈출 수 없이 계속 집어먹게 되는 맛성이 있었죠. 한 친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맵지만 정말 중독성 있어 하고 웃었고 저도 연신물을 마시면서도 그 매콤한 맛을 즐겼어요. 심지어 리펑조차도 처음엔 고개를 저으며 매운 걸 잘 못 먹는다고 하더니 한 입 먹어본 후에는 말없이 떡볶이를 몇 개 더 집어먹었어요. 얼굴은 살짝 붉어졌지만 멈추지 않는 걸 보니 그도 이 맛에 꽤 놀란 듯 했어요. 그때 형규는 원래 떡볶이 먹을 땐 튀김이랑 만두도 같이 먹어야 한다면서 튀김과 군만두를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곧바로 바삭하게 튀겨진 김말이, 고구마 튀김, 그리고 군만두 한 접시가 나왔어요.
떡볶이 국물에 푹 찍어 한 입 먹어보니 바삭한 튀김과 매콤한 소스의 조합이 완벽했어요. 친구들도 하나둘씩 튀김을 집어들고 감탄했어요. 한 친구는 감동한 듯 중얼거렸어요. 이건 혁명이야. 프랑스 시장에서도 이런 거 팔아야 해. 형규는 이건 한국 시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진짜 오리지널이라서 아마 프랑스에선 못 만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진짜 길거리 음식 천국이야. 그러는 사이 리펑도 무심코 군만두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원래라면 한마디 했을 텐데 그냥 조용히 한 입 베어 물더라고요. 그가 천천히 씹으며 조용히 끄덕이는 걸 보고 우리는 속으로 웃었어요. 저는 그때 장난스럽게 리펑에게 리펑, 혹시 만두도 중국이 원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리펑은 입안에 있던 만두를 삼키지도 못한 채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자 한 친구가 그러고 보니 중국은 뭐든 자기네가 원조라고 하지 않나? 한 번은 이탈리아의 피자도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하지 않았어? 라며 다소 짓궂은 맞장구를 쳤습니다. 사실 친구들은 리펑의 끝없는 중국 자랑에 슬슬 지쳐가고 있었고 이번 장난스러운 질문도 리펑의 주장에 대한 소심한 복수 같은 거였습니다. 그는 순간 말을 잃은 듯 했지만 억울한 표정으로 변명하려 애쓰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친구들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장난스럽게 조만간 햄버거도 중국에서 처음 만들었다고 할 기세라며 덧붙이자 리펑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리펑은 살짝 부하가 난 듯했지만 결국 군만두를 하나 더 집어들며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리펑은 입을 삐죽이며 헛기침을 하더니 원조가 중요하진 않지 어쨌든 맛있으면 되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리펑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얄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귀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배를 채운 후 우리는 다시 시장 구경에 나섰습니다. 남대문 시장에는 먹거리뿐만 아니라 볼거리도 가득했거든요. 골목을 돌 때마다 전혀 다른 상품들이 펼쳐졌어요. 한쪽에서는 예쁘게 장식된 그릇들과 전통 공예품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값싸고 귀여운 기념품들이 우리를 유혹했어요. 친구들은 각자 가족과 지인들에게 줄 선물을 고르느라 여기저기서 발길을 멈추곤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한 노점에서 전통 문양이 그려진 부채를 흥미롭게 살펴봤고 또 다른 친구는 한복 모양의 열쇠고리를 집어들었어요. 저 역시 한국의 전통 가면과 작은 놀이개들을 보면서 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상품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게 신기했죠. 프랑스의 관광지 기념품 가게에서는 주로 엽서나 마그넷 같은 평범한 물건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하나같이 한국적인 색채가 묻어나는 물건들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우리는 한 옷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옷들이 매장 앞에 걸려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전통 한복이었어요. 고운 비단으로 만들어진 저고리와 치마, 곱게 수놓인 문양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우와, 진짜 예쁘다. 한 친구가 감탄하며 한복 치마 자락을 손끝으로 살짝 만져봤어요. 저도 실제로 가까이서 본 한복은 처음이라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마치 역사 교과서나 사극 드라마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옷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 신기했거든요.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문득 엄마가 떠올랐어요. 한국의 전통 옷을 선물하면 정말 좋아하시지 않을까? 저는 한복 가게 안으로 들어가 엄마를 위한 한복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상인의 한 분이 제가 한복에 관심을 보이는 걸 보고는 웃으며 다가왔고 그는 서툰 영어로 가격을 설명해주며 필요하면 다른 디자인도 보여주겠다고 친절하게 말해줬습니다. 그 와중에 형규가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사실 요즘은 전통 혼례나 특별한 날 아니면 한복을 잘 입지 않지만 이렇게 시장에서 언제든 살 수 있다고 했고 관광객들도 기념으로 많이 사거나 가끔 체험용으로 입어보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저는 꼭 엄마께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게에서 가장 예쁜 한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리펑이 다가와 비웃으며 말했어요. 너희도 알지? 원래 한복의 원조는 중국이야. 한국이 우리 문화를 베껴서 만든 거라고. 순간 주위가 약간 조용해졌지만 우리 친구들은 이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피식 웃었어요. 또 시작됐다는 듯한 반응이었죠. 리펑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지만 형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들었어요. 리펑,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이야. 물론 중국과 영향을 주고받은 건 사실이지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한복은 조선시대를 거쳐 한국에서 발전한 고유의 옷이야. 명나라 시대의 옷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 그리고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지 누가 원조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형규의 논리적인 반박에 리펑은 순간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곧 얼굴을 붉히며 반박하듯이 한복의 기본적인 디자인과 색감은 중국에서 왔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명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면서. 게다가 중국의 한푸가 훨씬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형규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작심한 듯 본격적으로 리펑에게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리펑, 내 말대로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복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한국만의 스타일로 발전한 거야. 한푸랑 한복은 구조 자체가 달라. 한푸는 길고 헐렁한 소매에 허리띠를 묶는 방식이지만 한복은 동여매는 저고리와 풍성한 치마로 구성되어 있어. 이건 명확한 차이야. 그리고 명나라보다 한복의 역사가 더 길어. 그건 알고 있어. 명나라 한푸가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부터 한국 고유의 복식 문화가 있었어. 그리고 중국이 오히려 한국 한복을 따라한 사례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 조선 후기 한복 스타일이 중국 청나라로 넘어가 영향을 미친 기록도 있어. 그리고 결정적인 건 현대 중국에서 한푸는 전통 의상으로 입지도 않잖아. 반면 한국에서는 아직도 명절이나 결혼식에서 한복을 입어. 이런 차이를 보면 한복이 독자적인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숨도 쉬지 않고 리펑의 발언에 반박하더라고요. 하지만 리펑은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의미에서 형규와 리펑은 대단했습니다. 리펑은 그래도 비슷한데 뭐가 다르다는 거야? 라고 다시 반박했어요. 그때 형규는 눈빛을 반짝이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럼 리펑 너는 중국 음식이랑 한국 음식도 똑같다고 생각하냐는 물음이었습니다. 리펑은 순간 멈칫하더니 그건 다르다고 말하자 형규는 살짝 미소를 짓더니 왜 둘 다 비슷한 재료 쓰잖아. 둘 다 고추, 마늘, 된장 같은 걸 사용하는데 왜 같은 음식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리펑은 당황하며 그건 조리법이 다르니까라고 말끝을 흐렸고 그때 형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그게 바로 문화의 차이라는 거야. 비슷한 요소가 있다고 해서 같은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각 나라의 방식으로 발전한 거지. 한복도 마찬가지야.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전통 의상이야. 라고 리펑에게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리펑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곱씹는 듯 조용히 입을 다물었죠. 저는 형규를 보며 진짜 멋있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한복 논쟁은 형규의 논리적 승리로 마무리되었고 저는 형규의 말을 듣고 더욱 한복을 꼭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펑은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는지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섰고 나는 다시 한복을 골랐어요. 결국 나는 엄마와 아빠를 위한 한복을 구입했어요. 이 옷을 선물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기대가 됐어요. 이후 우리는 전철을 타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전철을 타자마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죠. 뭐야? 여기 왜 이렇게 조용해? 전철 내부는 매우 깨끗했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조용히 타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지하철을 타면 소란스럽고 낙서도 많고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하는데 한국의 전철은 너무나 조용하고 정돈된 분위기여서 놀라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노약자석이 비어 있었는데도 아무도 앉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친구들은 놀라서 왜 사람들이 빈자리가 있는데도 앉지 않는 거냐고 형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형규는 이건 어르신들과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자리야. 보통 젊은 사람들은 앉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우리는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배려 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러자 한 친구는 프랑스에선 절대 이렇게 안 될 것 같다며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자 다른 친구도 출퇴근 시간에 프랑스 전철은 말 그대로 생존 경쟁이라며 자리 하나라도 나면 사람들이 눈치 싸움을 하다가 어떤 경우엔 가방을 던져 먼저 차지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한다며 맞장구 쳤습니다. 게다가 다른 친구는 프랑스 지하철에서는 휴대폰이나 가방을 꼭 안고 있어야 한다면서 소매치기가 워낙 많아서 잠깐만 방심하면 없어지는데 한국은 전철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누군가 부주의하게 가방을 옆자리에 놔둬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며 너무 신기하다고 했어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형규는 그저 놀랍다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건 단순히 교통수단의 차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자연스럽게 질서를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자체가 달랐거든요. 프랑스와 한국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분위기부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순한 문화 차이라고 하기엔 이건 무언가 더 근본적인 차이였죠. 그렇게 전철을 타고 도착한 곳은 서울타워였어요. 웃고 떠들었더니 또 배꼽 시계가 고장이 난 것 같았죠. 전망대에 오르기 전에 간단히 요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사실 프랑스에서도 편의점이 있긴 하지만 규모도 작고 품목도 제한적이라 대충 음료나 과자를 사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한국 편의점은 완전히 달랐어요. 즉석식품부터 따뜻한 도시락, 컵라면, 심지어 간단한 조리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마치 작은 레스토랑 같아. 친구들이 감탄하며 매장을 둘러봤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진열대, 다양한 브랜드의 간식들, 그리고 한쪽에서 삼각김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사람들까지 모든 게 신기했어요. 나는 호기심에 삼각김밥을 사 먹어봤어요. 한국에서는 기본 간식이라던데 도대체 어떤 맛일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한입 베어 문 순간 예상보다 훨씬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김이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짭짤한 양념이 가득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편의점 음식이라길래 기대 안 했는데.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형규는 웃으며 이건 기본이라면서 너희도 점점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삼각김밥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 나중에 김밥 천국에 가면 더 충격받을 것 같다고 우리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씩 삼각김밥을 집어들었고 모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한국 편의점 음식만 먹고 살아도 되겠는데. 누군가 농담을 던졌고 우리는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렇게 우리는 또 한 번 한국의 새로운 모습을 경험했고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가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리펑 역시 점점 변하고 있었죠. 우리는 편의점에서 간단한 간식을 챙긴 후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로 향하기로 했어요. 바로 전망대였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형규가 설명하자 친구들은 기대감에 들뜬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전망대로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만 한 친구가 실수로 엉뚱한 층수를 눌러버린 거예요. 순간 당황한 얼굴로 어떡하지? 잘못 눌렀어. 라고 외쳤죠. 그때 형규가 태연하게 괜찮아. 다시 한번 누르면 취소되라고 말하며 버튼을 다시 눌렀어요.
그러자 거짓말처럼 층수 표시가 사라졌어요. 우리는 깜짝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어요. 뭐야, 이거 가능해? 프랑스에서는 버튼을 잘못 누르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데. 한 친구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능 있으면 좋겠다. 또 다른 친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런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쓴다는 게 한국다운 것 같아. 프랑스에서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잘못 누르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선 한 번 실수해도 버튼을 다시 눌러 취소할 수 있다니. 이거 대박이야.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한 친구가 감탄하며 연신 버튼을 눌렀다 취소하며 장난을 치길래 겨우 말렸습니다. 전망대에 도착하자 우리는 숨이 멎을 것 같은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고층 빌딩들, 형형색색의 불빛으로 반짝이는 도심, 그리고 강 위로 반사되는 조명이 서울의 밤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있었어요. 도심 사이를 가로지르는 한강 위로 수없이 많은 다리들이 놓여 있었고 그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어요. 이건 진짜 장난 아니다. 한 친구가 넋을 놓고 중얼거렸어요. 사진으로 보던 거랑 완전히 다르네. 직접 보니까 더 경이로워. 파리도 야경이 멋지지만 여긴 또 다른 매력이 있네. 또 다른 친구가 감탄하며 연신 셔터를 눌렀습니다. 여기는 마치 미래 도시 같은 느낌이야. 불빛도 다채롭고 뭔가 따뜻하면서도 활기찬 분위기가 있어. 하지만 역시 리펑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는 팔짱을 끼고 주변을 둘러보며 그래도 상하이 야경이 더 화려하지 않아? 동방명주 타워랑 황푸강 야경이 훨씬 유명한데. 거긴 고층 빌딩도 더 많고 도시의 스케일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리펑의 모습을 보자 형규는 피식 웃으며 반문했어요. 그럼 넌 여기랑 상하이 중 어디가 더 좋아? 솔직히 말해봐. 리펑은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사실 리펑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다르게 이제는 한국의 모습에 놀라고 감탄하는 순간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렇지만 자존심 때문에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리펑은 한참 동안 도시를 내려다보다가 마지못해 중얼거렸어요. 뭐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하네. 여긴 생각보다 멋있다고 해야 하나. 저는 장난스럽게 리펑에게 물었어요. 혹시 이 야경도 중국이 원조라고 할 거야? 그 말에 친구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리펑은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하며 그냥 나쁘지 않네. 그래도 상하이랑 비교하면 몰라. 라고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전망대를 내려와 공항으로 향하기 위해 지하철을 탔어요. 모두 피곤했지만 마지막까지 한국을 떠나는 게 아쉽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지하철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이 내게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곱씹었어요. 한국은 기대 이상으로 멋진 나라였고 무엇보다도 이곳에서의 경험이 내 시야를 넓혀준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국은 마지막까지 저에게 두 번 다시는 볼 수 없는 희귀한 광경도 목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할 무렵 출입문 근처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어요. 한 남자가 서둘러 내리려다 그만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놓쳐버린 거예요. 휴대폰이 바닥에 튕기면서 휙 굴러갔고 순간 주변 승객들이 움찔하며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혹시라도 휴대폰이 선로 틈으로 빠질까봐 나조차도 긴장해서 숨을 삼켰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있던 한 한국인 승객이 주저없이 몸을 숙여 휴대폰을 낚아챘어요. 그리고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마치 리허설이라도 한 것처럼 빠르게 한 걸음 내디뎌 휴대폰을 원래 주인에게 던졌어요. 그리고 핸드폰의 주인도 날렵하게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순간이었지만 눈빛을 교환하며 서로 고맙다는 의미를 전하는 듯 했어요. 마치 말이 필요 없는 순간처럼 보였죠. 정말 멋진 광경이었어요. 저는 만약 이 상황이 프랑스에서 벌어졌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휴대폰을 주운 사람이 웬 떡이냐는 듯이 그대로 들고 튀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기는 다르네요. 한국에서는 남의 실수를 틈타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당연하다는 듯 돕는 게 일상이니까요. 이 차이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감탄하며 그 장면을 되새겼어요. 그리고 저는 리펑의 반응이 궁금해서 슬쩍 살펴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항상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며 말을 하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공항에 도착한 후 우리는 출국 수속을 밟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예상보다 너무 빨리 끝나버린 거예요. 보안 검색도 몇 분 만에 끝났고 자동 출입국 심사 덕분에 줄을 설 필요도 없었어요. 심지어 직원들이 안내하는 속도도 빨라서 마치 우리가 VIP라도 된 기분이었죠. 우리는 서로를 멍한 얼굴로 바라봤어요. 뭐야, 벌써 끝난 거야? 우리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고? 한 친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감탄했어요. 한국 공항 시스템 진짜 미쳤다. 이 정도로 빠를 줄은 몰랐어. 보통 공항에서 출국 수속하면 최소 1시간은 걸리잖아. 여긴 그냥 슉 지나가네. 원래 공항에서 시간 남으면 긴장 풀리는데 한국의 공항은 너무 빨라서 어쩐지 허전한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비행기 타기 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친구들은 각자 기념품을 정리하고 있었고 저는 여행 동안 찍은 사진들을 넘겨보며 이곳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하던 리펑이 갑자기 사실 한국 생각보다 너무 좋았다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모두가 놀라 동시에 그를 쳐다봤어요. 리펑은 괜히 머리를 극적이며 얼굴을 살짝 붉히더니 삼각김밥이나 더 사올 걸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우리는 참을 수 없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향해 끊임없이 트집을 잡던 리펑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리펑의 모습을 보니 어찌나 흥미롭던지 우리는 하나같이 리펑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결국 한국이 좋았던 거잖아. 다음엔 혼자라도 한국 올 기세네. 리펑은 얼굴을 찡그리며 손을 휘저었어요. 그냥 나쁘지 않았다고. 비행기에 탑승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한국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무언가를 남겼고 심지어 리펑조차도 한국에서 변화하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프랑스로 돌아온 뒤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리펑이 한글로 안녕이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리펑의 메시지에 친구들은 또 한바탕 웃었네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프랑스 학생들의 한국 여행기 정말 재미있네요. 특히나 리펑의 행동이 정말 우스꽝스럽기만 하네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